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불거져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79% 내린 3,853.2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거센 매도로 낙폭을 키웠는데 결국 3.79% 내린 3,853.26에 종료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5.77%, SK하이닉스가 8.7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7.99포인트, 3.14% 빠져서 863.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475.6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모두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있다는 증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하면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특검의 처분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이 출범 계기이자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그리고 공용서류 무효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7월 최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보고 혐의자에 포함했는데요. 윗선까지 보고된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권력남용 범죄가 시작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특검의 발표 내용이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개입한 관계자 모두 재판에 넘겨진 거죠?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김동혁 전 검찰단장, 허태근 전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도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해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그리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실무진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수사기간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지난 2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경로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보복도 있었지만 지난 7월 항소 취하로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사 외압의 배경이 되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26일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총괄TF는 외부 자문단 4명과 총리실 직원 2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환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의 외부 자문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TF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총괄TF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실장은 오늘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 안정이라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객관적이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총괄TF는 행정기관별 조사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내란행위 제보센터 운영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TF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선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 1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동됩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직전인 2월 13일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 인사조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의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헌법 존중 TF를 두고도 정치권 시각차가 극명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어제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봐주기 판결,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의 분노가 많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네, 반면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한 국민의힘 반격의 기회로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서 좋고 항소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다시 언급하면서 공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의 헌법 존중 TF가 오늘 위촉식을 진행했는데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네, 먼저 운을 뗀 건 국민의힘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가동을 두고 헌법 파괴 TF에 이재명 정부 공무원 줄 세우기가 본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존중 TF의 조사는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왜곡된 흑색 선전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TF에는 외부 자문위원도 포함됐다며 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 신속히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이 헌법 존중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인사에 반영할 계획인데 중간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된 사건의 피의자가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당시 빌딩 관리인이었던 60대 남성 장모 씨로 10년 전 숨졌는데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양천구 연쇄살인의 피의자가 드디어 특정이 됐다고요? 네, 경찰이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두 차례 걸쳐 여성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장모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신정동에서 20대와 40대 여성이 잇따라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의 피의자가 20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당시 두 시신은 노끈으로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겨 주택가에 유기됐습니다. 수법과 장소가 유사해 동일 범의 소행으로 보였지만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경찰은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발전된 유전자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증거물에서 유전자형 검출에 성공했고 연쇄살인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특정을 위해 동일수법 전과자와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 명의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 수법과 직업, 거주 형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1,514명을 추렸는데 유전자 일치 대상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망자 56명을 새롭게 대조군으로 추렸고 지난 8월 병원에서 확보한 장 씨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증거물 유전자와 일치해 최종 피의자로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지난 2015년 암으로 숨지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장기 미제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피해자 특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사건 당시 60대 초반이었던 피의자 장모 씨는 납치된 피해자들이 끌려갔던 빌딩을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빌딩에 있는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층 출입구가 막혔으니 지하를 통해 나가게 해주겠다며 유인해 범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빌딩 지하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식을 벌인 결과 피해자 시신에서 검출된 곰팡이 모래 성분과 환경 유사성이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두 번째 살인 3개월 뒤인 지난 2006년 2월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등 혐의로 검거됐고 3년 동안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장 씨와 함께 지낸 교도소 재소자들도 조사했는데 장 씨가 사람을 죽여봤다거나 피해 여성을 묘사하는 등 본인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거죠? 네, 경찰은 피의자 장 씨가 비슷한 시기 발생에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그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상태라 동일범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06년 5월 같은 동네에서 한 여성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연쇄살인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의심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 캐릭터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으로 불렸는데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정동 연쇄살인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코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이동열 포항제철 소장이 보직 해임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익은 사장이 포항제철 소장을 겸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어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포스코에서 가스 흡입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부상을 입고 연이은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한 가운데 포항제철 소장이 보직 해임이 되고 이익은 사장이 겸임을 한다는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속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재추진하기로 한 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을 106개월로 산정하고 개항 목표 시점을 오는 2035년으로 잡았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연내 입찰 공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입찰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공사 기간은 22개월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공사 기간은 106개월, 공사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산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입찰 절차를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공사는 4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지만 현대건설이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의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승무원 참고인 조사와 함께 항해 기록 장치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해양경찰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죠? 네, 해양경찰은 사고 여객선의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는 섬이 많고 수로가 좁은 해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 운항 대신 수동으로 운항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와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방향 전환을 미리 해야 했던 건데요. 하지만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때 방향을 전환하지 못했고 함께 있던 외국인 조타수 역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를 이탈한 여객선은 결국 섬에 부딪히면서 승객 30명이 다쳤는데요. 해경조사에서 1등 항해사는 사고 지점 100m 앞에서 섬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도 선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해경은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항해 기록 장치에 저장된 운항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객선이 충돌할 때까지 관제센터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네,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도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배가 좌초된 이후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건데요. 사고 해역에는 당시 배가 5척뿐이었습니다. 관제사 1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던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1분 이내 무인도와 충돌하기 때문에 관제상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항로를 벗어난 다른 배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완벽한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양경찰은 관제센터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관제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4% 가까이 떨어진 3,850대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75원을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오늘 하루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네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2% 넘게 떨어진 3,908.7로 출발해 장중 내림폭을 키웠습니다. 한때 3,830대까지 주저앉으며 3,800선도 위태로웠는데요. 조금 전 3,853.26으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 4,0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3.8% 급락한 건데요.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 2천억 원,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점화돼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증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기술주의 부진에 반도체 대형주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내린 94,800원을 기록하며 10만 전자를 다시 내줬고 SK하이닉스는 8% 떨어져 52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장비, 화학과 조선 등 주도 종목 대부분 파란불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3% 떨어져 863.95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연준의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며 원달러 환율은 7개월여 만에 1,470원 중반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달러 강세에 엔화 약세까지 맞물리며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보다 7.7원 오른 1,475.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사 기간을 106개월로 늘리기로 했죠. 개항 시점이 늦춰지자 부산시가 유감을 표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정부가 지난 4월 28일 현대 컨소시엄이 부적격 기본 설계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에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입찰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정부가 수립하고 검증한 기본 계획대로 즉 84개월의 공기로 신속한 입찰을 진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하루속히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바라는 부산 시민 모두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공사 기간을 10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전문가와의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84개월로 공사 기간을 정해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22개월이나 연장된 106개월로 공기를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의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인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당 이준석 대표도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를 자제할지 지켜보겠다고. 좀 제발 법원으로 가져오지 말고 대화로 좀 해결해라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첫 사례라는 의미는 있지만.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반성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한 투사처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에게 당선 무효형까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하루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요. 어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이유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던 개선 행위 부분을 지적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물리력의 행사 이런 것들은 불법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가게 된 당시 자유한국당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견 이해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사기특위 위원이었었던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강제로 사보임 행위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신환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합헌이다라고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4분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야당으로서는 이러한 폭주하는 모습들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네. 봐주기 판결이었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은 판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소수당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 입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화가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제도를 통해서 뭐 사람들이 주장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가장 옳잖아요. 그럴 때 제도를 통해서 억울해도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다. 이게 민주적 거래인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민주적 거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깼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법적이고 이게 유죄다라고 이제 확정을 한 거예요. 단 사법부가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사법자재와 관련된 국민들의 강한 질타, 그다음에 정치권의 강한 질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법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법 절제가 무엇이냐라는 걸 고민한 거죠. 그건 뭐냐? 의석 구조라는 건요, 민심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의 결과물이죠. 민심으로 만들어진 의석 구조를 사법이 바꾸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의원과 의원 간 내지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갈등과 폭력이 아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단호하게 했을 겁니다만 이게 정치권 내부의 갈등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까지 사법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자라는 예.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민심을 반영한 절묘한 그렇죠. 판결이었다라는 말씀이세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듯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 국회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장동혁 대표 연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당을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 주셨어요. 강한 모습도 좋지만 또 의견을 확장해서 지혜로운 그런 어떤 대여 투쟁을 하는 거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12월 3일에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단결. 네,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2상 비상계엄 1주년쯤에 영장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 지금 1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이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름에 있었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여론조사상으로도 저희 당에 대해서는 수치가 굉장히 답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아마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도 저희가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일이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11월 27일에 여기 국회에서의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아마도 그 다음 주인 12월 3일경에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준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 단체방에서는 이제 당명도 바꾸고 당명 변경에 재창당 수준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당명 변경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당 이름 바꾼다고 뭐가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이 제기돼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정치권의 어떤 행위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은 그게 진정성이 있는 행위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느냐. 근데 우리가 황교안인데 당명을 바꾼다고 진정성이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황교안으로 행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어게인이다라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민심을 좀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보인 거고요. 저게 어쨌든 변할 수 있는 명분을 대표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명분과 기회를 잡아서 어떤 터닝 포인트로 그걸 가져가지 못한다면 영원히 구제불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 조금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번 법원 판결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의원의 판결이 면죄부를 주거나 거기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진정성이라는 걸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답답할 것 같아요. 지지율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현재 무당층보다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6%입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와 관련해서도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2%,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도 해야 되고 내부 결속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서 현 정부 인사들, 민주당계 인사들도 한동훈 전 대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뭐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부 상황이 왜 그런 거죠?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뭐 플레이어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당시 최악, 차악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장동혁 당시 후보를 또 저격하는 글들을 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 이것을 한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입장이 다른 부분들도 조금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말실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캐캐묵어 보이는 한동훈계와의 어떠한 갈등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이미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상으로도 저희는 상승 국면을 지금 전혀 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도혁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렇다라고 아까 제가 그 시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로는 계속 비대위 체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도혁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강성 지지층과 손을 잡으면서 당대표를 들어왔고 근데 당대표가 들어와서는 인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약간 예상치 못한 모습들도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외연 확장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장도혁 대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 사람들과 스킨십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던 안 나오던 지금 당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장도혁 체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12월 3일 정도를 기점을 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행동하고 있는 것들은 좀 달라 보이는 것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연대해야 지방선거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공학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기본이 바로 서야 공학적인 문제도 더 효과를 많이 내는 건데 기본이 지금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털어내는데 주저함을 보이고 마치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얻을 부분이 있는 것처럼 주저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인정할 수 없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야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11% 정도가 높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35%가 야당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4%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야당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국민의힘은 찍을 수가 없어 라는 게 명시적으로 11%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정치 세력에게 만약에 권력을 줬을 때 이런 우리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우려가 재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떨쳐내야 앞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과 내부 결속의 과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강성 법사위원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대한 검사장 18명 전환을 경찰에 고발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서 엇박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당 지도부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하네. 우리 지금 당의 큰 문제라고 봐요. 어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강경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걸 두고도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할 거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죠. 김용민 의원, 뒷감당 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은 계속 성과를 만드니까 국민들이 기대감이 높은데 그때 자꾸 내부에서 이슈가 생기니까
네, 당 지도부도 반발하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 외교 순방 때는 좀 조용히 하자. 당 지도부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훨씬 후배인데 나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당력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이게 뭐 선수로서의 후배, 선배의 문제가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검사장들에 대해서 대거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락은 했다, 말은 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했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응을 보았을 때는 제대로 된 협의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쨌든 당 차원에서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에 대한 징계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파면은 탄핵 사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뭐 법을 바꾸겠다 여러 가지로 좀 여론도 보면서 법의 추진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발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에 갔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좀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도 결국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갑작스럽게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그때도 당 지도부와는 협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이죠. 민주당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계파 갈등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는 여당에게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거든요. 근데 집안 싸움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든 그리고 앞으로도 여당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메리트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뭐 중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순방 때마다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하거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는 이런 큰 일들이 있어서 대통령 순방 성과가 감춰지는 것 아니냐, 가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렇게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성행보 이어가는 법사위원들에게 뒷감당 알아서 하고 이거 자기 정치하려는 거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자기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 그리고 나만 자리를 보존하거나 내 정치 일정에 맞게 분열을 조직화해서라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면 된다. 이거는요. 공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자, 정치라는 게 뭡니까? 갈등을 조절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그 모범 사례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나만 이기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 좀 전에 김용민 의원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뭐랄까요 항의를 하듯이 대들듯이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 지도부가 답답하다고 네. 했어요. 감당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죠? 본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정권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당 지지율이 빠지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으로 안 들리잖아요. 그 피해는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계속해서 나만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강성 지지층과 분열과 분노를 잘 조직화하면 나의 정치 일정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공인으로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강성 지지층만 보는 강성 의원들의 자기 정치다라는 비판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하면서 런세훈 시장이라고 비판에 나섰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그 높이로 지어질 때의 이 모습입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눌립니까? 네. 오세훈 시장은 면담 요청 수용하라!
수영하라, 수영하라, 수영하라. 뒤로 들어갔대요. 야, 이거 너무하네. 여기로 들어갔지. 코리아라면 여기 막 저 앞에 막고 있고 여기 뒤로 막고 들어갔다고? 있으니까. 당당하지도 못하고 치사하다 진짜. 아, 치사한. 원래 이 정도였어요? 지금?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서울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진짜 불쾌하고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실망입니다. 네, 서울시장에 벌써 도전장을 내민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런세훈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면담을 하겠다 서울시청 앞에서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뒷문으로 들어갔다면서 이렇게 치사했냐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죠?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과 직접 통한 기자분께 들은 얘기로는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만 원래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을 뿐인데 박주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미리 약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네. 런세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슈를 만들기 위한 그냥 행동이 아닌가, 그냥 자기 정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이미 진지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뭐 종묘 관련해서라든지 뭐 한강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총리가 등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좀 의아하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박주민 의원의 설 자리는 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박주민 의원이 치사한 모라고 말한 표현, 그 표현 그냥 박주민 TV라는 유튜브에서 저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올린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스럽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한 어떤 글자는 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그것이 선거에도 또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할 줄 네. 아는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것을 너무 이렇게 잘라서 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담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거절하고 싶다면 또 거절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캠페인상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유리하다고 하면은 저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한 글자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지만 저렇게 가가지고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네.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좀 전 어렵다고 봅니다. 예,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아닌 나경원 의원과 자신이 맞붙을 것이다. 뭐 그런 예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부각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각도로 여러 뭐 주자들이 있을 때 좀 흩어지는 지지율 이런 것들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주민이라는 정치인에게 원했었던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만 세월호 변호사로서 굉장히 정의로운 변호사, 약자를 위한 변호사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 그리고 저런 형태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박주민이라는 사람에게 원했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의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민중기 특검팀은 어제 서울 논현동에 있는 로저비비의 한국 본사와 이 브랜드가 입점한 백화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쓴 편지와 함께 로저비비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 재작년 3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겨 있어 특검은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과 김건희 씨 측 모두 가방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례적 선물일 뿐 청탁은 없었다고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아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만큼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어제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네, 특검은 어제 붙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자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가 어제 충주에 있는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친형이 마련한 충주 인근 국도변 농막에서 며칠 전부터 머물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른 이 씨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찾아냈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는 27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와 아내를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건희 씨 청탁 의혹 관련 증거 인멸 또는 교사 혐의와 관련해 보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출석했죠.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정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고 이에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난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조금 전 이집트 정부 측의 배웅을 받으며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 정상과 첫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호주가 회원국인 중견국 협의체 믹타 정상 간 회동도 소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집트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샤인 이니셔티브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다가 가스를 들이마신 노동자들이 중태에 빠져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7명이 숨지는 이딴 중대재해에 포스코는 사과문을 내고 포항제철소장을 해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노동자들이 이틀째 중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가스를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노동자는 모두 3명인데요.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입니다. 현재 2명은 심장박동이 돌아왔고 1명은 의식장애를 보이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모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중태여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는데요. 이들이 중독된 가스는 일산화탄소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도 가스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포항제철소는 불과 보름 전에도 가스 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올해만 7명입니다. 이에 포스코는 오늘 사과문을 내고 연이어 생긴 안전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동열 포항제철소장을 해임했고 근본 대책 마련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포항제철소에서 CCTV 화면과 작업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명이 한 번에 중독될 만큼의 가스가 어떻게 어디서 누출됐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은 일정 조율을 끝내는 대로 합동 감식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강원도 인제 서단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불길은 날이 밝고 헬기를 투입하면서 빠르게 잡혔는데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처음 난 건 해질 무렵인 오후 5시 20분쯤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헬기 투입이 불가능했고 아래에서 끌어올 물도 부족했습니다. 이 불을 근접해서 잡아줘야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타버리면.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물이 없다고요? 임도가 없고 산세가 험해 삽을 들고 밤새 불을 꺼야 했던 지상 진화 인력은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 야, 뒤로 빠져. 연기 조심! 건조한 날씨에 낙엽층을 타고 불길이 점차 커지며 올가을 첫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주민 10여 명도 인근 경로당에 대피했습니다. 산 위쪽으로 번진 불길이 잡힌 건 날이 밝고 헬기가 대거 투입되면서부터 쉴 새 없이 상공위를 오가며 물을 들이부었고 산불 발생 17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50개 면적인 36헥타르 정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3동이 모두 탔습니다. 당국은 야산 근처에 설치한 사람 없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기능관리소 쪽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사설 컨테이너로서 이쪽 지역 주민이 설치한 걸로 보입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학원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지하철로 갈아탄 A씨를 서울 마포구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 트럭 돌진 사고는 페달 오조작 때문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60대 운전자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운전자가 앓던 모야모야병은 이번 사고에 영향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부천 제1시장 골목을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60대 운전자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평소 앓던 모야모야병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전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지병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심사 이후 조사에서 A씨가 지병 증상은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모야모야병을 언급한 건 선처를 바라는 취지였던 겁니다. 대신 경찰은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A씨는 중고 트럭을 사면서 급발진 사고 등을 우려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해당 블랙박스 영상엔 A씨가 차에 타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당시 트럭 후미가 시장 매대와 부딪히자 내려서 확인한 뒤 다시 차에 타서 곧장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3m 폭의 좁은 골목을 시속 35에서 41km로 달렸고 시장을 찾은 손님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매대 안쪽에 있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 상인들보다 행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차량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자료를 보낼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일했던 빌딩 관리인이었습니다. 오윤성 춘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20년 전 사건에 이제 진범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심정동 연쇄 살인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이제 지난 그 2005년 6월에 20대 여성이 이제 신정동에서 납치, 성폭행, 살해 그리고 이제 그 시신유기 이 단계로 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로부터 이제 5달 뒤인 11월 달에 똑같은 그 지역인 그 신정동에서 40대 여성이라고 하는 점과 그것은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의 그 1차, 2차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그 주장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예, 납치 사례가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성폭행 당한 뒤에 똑같이 이제 버려진 번사체로 발견이 된 그 수법도 똑같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범행 수법 MO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라고도 하는데 실제 이제 이 MO는 그 범행을 어떻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은 범인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 피해자에게 뭔가를 갖다가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요. 가슴에 치연이 있었고 손목에 결박 자국 그리고 이제 그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체에 대해서 어떤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이것이 성적 목적의 살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진범을 밝혀내고 보니까 범행이 일어났던 그 장소의 빌딩 관리인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뭐 경찰이 수사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낸 것인데 시체 유기 장소 인근에 있는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한 그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차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한 석 달 뒤에 동일 장소에서 유사 수법으로 성범죄를 시도를 하다가 검거돼서 약 그 3년 정도 복역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포함해서 최소 이 전과 3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만에 그 덜미가 잡힌 건데 1, 2차 사건 발생 당시에는 범행 당시가 그 빌딩의 지하라는 거를 수사할 때 좀 몰랐나요? 물론 뭐 그 근처를 염두에 두고 뭐 수색을 한다든가는 했겠지만 이번에 사실 그 범행 장소가 서울 신정동 소재에 있는 어떤 빌딩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은 처음부터 인지를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이 범인의 DNA를 가지고 거꾸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범행 장소가 빌딩 지하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역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역추적할 수 있는 DNA를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가 뭔가요? 사실 이게 2005년, 2006년도에는 DNA가 그 검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사실 그 당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DNA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됐고요. 그 이제 2013년에 이것이 이제 미제 사건으로 완전히 분류가 됐었었는데 2016년에 이제 서울경찰청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이것의 증거물을 다시 재감정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20년에 2차로 또 재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 2005년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DNA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시료를 사용하면 소멸됐는데 지금은 그걸 갖다가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DNA 분석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그 결과로 봅니다. 네, 소멸되던 DNA가 증폭되는 기술까지 왔고 예전에 이제 어떤 이런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에서 검출한 어떤 DNA만 볼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물체까지도 그 DNA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피해자 속옷에서도 DNA를 증폭해서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묶었던 그 노건에서도 DNA가 검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제 과학 수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됐는데 이 모래알도 단서가 됐다고요? 최초에는 이 모래알이 그 발견돼서요. 이 사람들이 혹시 어떤 어떤 작업을 하거나 건설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범행 장소인 그 빌딩 지하에 그 압수수색을 하고 난 이후에 합동 감식을 한 결과 피해자 사체에서 발견됐던 곰팡이라든가 모래 성분하고 그쪽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환경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결박에 사용됐던
노건 등도 발견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곰팡이까지 일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내는 기술력의 발전이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이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똑같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현행범으로 잡혔잖아요. 근데 1, 2차 사건이 좀 이제 보도에 나가고 그럴 때 이 진범이 조금 자제할 만도 한데 또 왜 범행을 이렇게 저질렀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검거가 되지 않았으면 그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그 심리적인 냉각기가 뭐 한 석 달 정도 또는 뭐 심지어는 아주 그게 짧아지면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검거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앞에 있는 1, 2차 사건하고 연결을 좀 못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잡힌 다음에 교도소에서 목욕하는 그 당시에 이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심리인가요, 이건? 이번에 이제 그 교도소 재소자 1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탐문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수감 당시에 자기가 그런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좀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 그 중에서 누군가가 좀 뭔가 이렇게 경찰에 제보만 했었더라면 이 사람을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범인이 20년 만에 누군지는 밝혀졌는데 범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경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암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뭐 어떻게 보면 천벌을 받은 거죠. 사망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갖다가 안타깝게 물을 수 없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이제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같은 걸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강간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건하고의 연계성 그것을 갖다가 좀 따져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물론 그 당시에 DNA 어떤 분석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2015년에 사망하기 전에 이 재판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들의 어떤 한이 좀 더 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저희에게 좀 남긴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관심을 받았던 게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동네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별도의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엽기토끼 사건인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사실 이거는 그 2차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제 6개월 뒤에 2006년도 5월 달에 이제 발생이 된 사건인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별개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건도 이제 앞에 있는 1, 2차 사건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1, 2차 사건에 있어서의 범인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그 여성이 흉기로 위협을 당해가지고 그 반지하로 납치가 됐는데 다행스럽게 이분이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잠깐 숨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1층 거기에 있는 그 신발장에 엽기 토끼 그 스티커가 붙어서 이 상 자체가 이제 그 엽기 토끼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과 연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2000년 초에 좀 유행했던 그 엽기 토끼 스티커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사건이었는데 방금 이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에 이제 그 밝혀진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그 엽기 토끼 사건이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경찰에게는 또 엽기 토끼 사건과 연관된 이 범인들을 좀 잡아야 하는 그 당위성이라든가 책임 같은 것이 이제 새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엽기 토끼 사건의 이 미수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특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이쪽에서 발생된 사건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노들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는 DNA가 있기 때문에 대조를 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엽기 토끼 그 사건의 범인이 이번에 사망
을 확인했던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도주를 했었던 탈출을 했었던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불안한 그런 그 심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이제 경찰이 여세를 몰아서 이 엽기 토끼 사건까지 해결을 하는 것으로 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미제 사건이 또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해결된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동안 계속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려서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원급 표본 감시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주 50.7명보다 30.8%나 늘었습니다. 최근 4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로 작년 이맘때 4.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7세에서 12세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는 11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세에서 6세도 105.6명으로 집계돼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학령기 친구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19세에서 49세까지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서 유행을 키우면 이 키워진 유행이 노인에게 전달되면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중증 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입원한다든지 또는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게 되거든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다소 진정세지만 지난해보단 2배 이상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토부가 표류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 방안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내걸었던 공사기간 84개월을 106개월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여의도 면적 2배 이상의 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원래 개항 목표 시점은 2035년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항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정부가 내걸었던 공사 기간은 84개월이었지만 4차례 유찰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으로 108개월이 확보돼야 한다며 우선 협상자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현대건설이 손을 뗀 지 6개월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사 기간은 106개월, 공사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건 연약 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선 해상 연약 지반을 효과적으로 개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방 안정화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개항 시기는 2035년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22개월이나 연장된 106개월로 공기를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의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후속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 순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국했습니다.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 참석을 계기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부 인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다시 올랐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FTA와 유사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을 이끌어내는 등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등을 논의합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 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G20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5방국들과 첫 양자회담도 열어 양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호주 등 중견국 협의체인 이른바 믹타 정상 간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이 잇따라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이 G20에 공을 들이는 것,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G20을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G20 일정을 소화한 뒤 돌아오는 길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 희생자의 한국인 유족들을 위한 추모식을 현지에서 열었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약속한 추모 행사를 형식적으로만 열고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2년 연속 한국만의 별도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향후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주도권 잡기 경쟁에 서화를 걸고 있어서 대치 전국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현재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유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박탈형은 면하게 되면서 이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상대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어요. 네, 당시 사건에 이제 기소된 것은 모두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죠. 특수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이거는 형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그 국회법 위반 사안이 있습니다.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 그리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에 이제 상실하게 되는데요. 네. 1심 법원에서는 국회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부당성을 이제 공론화하려는 그런 정치적 동기로 인해서 법명을 했다. 이렇게 판단시를 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즉 전체적으로 벌금형은 무겁게 내렸지만은 의원직은 유지되는 그런 형량을 선고를 한 거죠. 네. 이거는 다분히 이제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판결문 중에 이제 그동안의 선고로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결국 이제 최고 징역 1년 6개월까지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했었는데 모두 의원직이 유지되는 그런 이제 벌금형 선고가 나왔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도 봐주기 선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또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일단 의원직 모두 유지하게 됐으니까 자신들의 저항권이 인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전국에서는 앞서 대장동 1심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 두고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재판 항소 여부를 놓고도 또 여야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전국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1심 재판 선고 결과를 놓고서 앞으로 이제 정치적 행보에 각 정당이 이제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디딤돌을 삼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퇴 책임이 이제 협상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 부분을 항소를 하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를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희대 사법부답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송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즉각 검찰이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 이제 영장 기각 등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 구성 논의에도 이제 운을 띄우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에 불만인 여당으로서는 이제 검찰 항소 압박을 하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서 2라운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뭐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시끄럽습니다. 네. 이제 18명, 반대했던 18명 검사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면서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서 당 지도부가 경고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범여권 의원들이 이제 그저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반발한 박지혁 수원지검장 등이죠.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서 이제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이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이제 뒷감당을 법사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상미 활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법사위 간사인데 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당 지도부 행태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결국 이런 그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9월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청문회 실시도 의결을 했었고 또 에이펙 정상회 당시에는 이제 재판 중지법을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부 그리고 여권에 이제 어떤 상당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결국 이번 이슈는 이제 여당에는 유리하지 않은 이슈죠. 그래서 지난 갤럽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보면은 이번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톤을 좀 낮추려는 그런 기류가 이제 대통령실이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들이 이번 고발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이제 더 재점화하고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출구찾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연일 이제 규탄 집회, 기자회견도 열고 여론전 몰이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박철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발령을 두고서 항소 포기에 이은 보은 인사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제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이제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이슈화하려는 것이 이제 야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 이제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이제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결국 단순한 보훈 인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 이거를 완성했다는 대국민 선전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될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항소 포기 외압뿐 아니라 이제 검사 항명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의 반대로 이제 그 진척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인사 이제 정상적인 인사라면서 이제 야당 공세를 일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집단적인 이제 계속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경황된 분위기를 고려해서 인사도 이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부산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곳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개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 포기 이런 대여 공세 강화를 하면서 민생 정당 이미지도 또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의도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은 전혀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심지어 최근에 론스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존재감을 키운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내부도 단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한 악재는 분명히 이제 여권에 있는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로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나 그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이제 소폭이지만 뭐 오르고 있고 또 야당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이런 소재는 뭐 결국은 정당 지지를 바꾸거나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런 것으로까지 나가지는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장동영 대표 체제 이후에 이제 대여 투쟁 이제 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기존 지지층 이제 결속에는 이제 나서고 있지만은 중도층 또 이제 뭐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구력을 이제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 대표도 이런 비판 의식을 해서 최근 중진 의원들과 또 연쇄 회동을 하고 또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다음 달 3일이 이제 장 대표 취임 100일인데 그날이 또 이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특검 수사나 재판이 더 이어지면서 이제 국민에 대한 공세도 더욱 이제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고 또 이제 당명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이제 개혁신당과 뭐 연대 또는 뭐 더 나아가면 합당까지도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이제 당내 또는 야권 내에서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장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외연 확장 그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해법 내놓을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방금 언급했던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론스타 소송이 최근에 승소를 하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한 전 대표의 결정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공을 두고서 좀 여야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야가 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로 공을 이제 자기들이 공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방이 벌어진 건데 이제 이번에 어제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켜 세우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이제 정부로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나치게 자기 업적이다 강조하다 보니까 숟가락 얹기 논쟁으로 이제 번지면서 오히려 이제 공방의 소재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나마 이제 총리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한정은 대표 이제 공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정치적으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한 걸로 보이고요. 반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거 이거를 좀 견제하는 또 시각이 있는 거죠.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보수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번 사태 관련해서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었죠.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내고 있었고 또 이 론스타 소송 이 승소를 해서 주목도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당내 이제 견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이슈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고 한종희 부회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DX 부문장 겸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노태문 사장을 선임하는 등 사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삼성 반도체 부진 속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전영형 부회장이 DS 부문장 자리를 지키면서 노 사장과 전 부회장의 투톱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연구개발을 이끄는 옛 삼성종합기술원 SAIT 원장직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 새로운 고성능 라인으로 GV60 마그마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GV60 마그마를 필두로 스포츠카 시장에 진출해 오는 2030년 전체 제네시스의 판매 목표인 35만 대 5%를 마그마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호텔앤리조트가 김치의 날을 앞두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1층 광장에서 김치 페스타를 열었습니다. 롯데호텔 김치 생정가, 보쌈고기, 쌀밥으로 구성된 김치 컵밥 시식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주로 사용된 막걸리, 은하수 별에는 밤 시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절기답지 않게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 밤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에, 화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